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임응수 변호사님의 정상회담 코너입니다. 자, 임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자, 박원순 시장의 지금 죽음에 둘러싼 미스테리가 좀 있지요. 네네. 근데 이 신고의 시점인데 좀 너무나 이상하다. 네. 그래서 차라리 뭐 그냥 보통 이제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뭐 종로 경찰서 가서 4시 반에 접수가 됐으면 5시 반 전에 박원순 시장한테 어떤 형태로든 통보가 갔을 거고 네.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건 종로 경찰서는 본청에 보고했을 거고 본청은 또 빛의 속도로 청와대 상황실에 보고했을 거고 네. 청와대 상황실이 또 박원순 시장실에 뭐 부시장이나 정무직 중에 자기 쫄병들이 많을 거 아닙니까? 다 한솥밥 먹던 사이들이었으니까. 네, 그러니까 뭐 당연히 빛의 속도로 갔을 거고 그래서 박원순이 저녁에 6시 반쯤에 이제 측근들 데리고 어떻게 할 건가 대책 회의까지 했지 않겠습니까? 네. 문제는 뭔가 하면 이 사건이 생겼을 때 제가 볼 때는 청와대의 태도가 매우 냉정해서 박원순이 뭔가를 좀 이렇게 수습해볼 한마디로 의지를 초반에 상실한 거 아닌가. 그리고 그렇게 된 것이 주변에도 알려지니까 서울시청에서 박원순이 데리고 갔던 측근이라는 사람도 이제 끝났다라고 생각하고 다 발을 빼는 양상이 벌어져서 저런 일이 벌어진 거 아니냐. 다음 날은 그냥 막 이제 끝났는데 아이 뭐 귀찮아. 저 사람 끝났어. 이제 신경도 쓰기 싫어. 죽든가 말든가 뭐 우리도 전부 쫓겨나게 생겼네. 대충 이런 일이 진행된가 아닌가 싶기도 해요. 어떻게 보십니까? 하여튼 그러니까 이게 뭐 계속 선생님께서 계속 좀 그러니까 방송에서도 말씀하시는 얘기지만 참 이게 안희정 전 충남지사를 필두로 해서 이게 뭐 어떻게 된 일인지 하여튼 지금 그러니까 이게 야권도 아니고 여권 내에 유력한 대선 차기 후보 주자급 인사들이 뭐 줄줄이 하여튼 이게 뭐 성범죄에 뭐 저 뭡니까 이게 뭐 다른 문제로 등등으로 낙마하고 있고 특히 뭐 그러니까 특히 박원순 시장 같은 경우는 모르겠습니다. 그게 뭐 선거가 뭐 아직 멀리 떨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오던 같은 경우는 정말 청와대 쪽에서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최대한 이것을 이제 총선 이후에 이제 불거지고 밀어주고 또 총선 이후에도 뭐 해당 여성 쪽에서 네. 좀 순순했으면 네. 또 또 서로 간에 물밑 합의가 또 잘 됐으면 네. 또 뭉개볼 소지도 만들어줬다가 그렇게 안 돼서 여성 쪽에서 또 달라들까 오거돈이가 이제 할 수 없이 사퇴했지만 사퇴하고도 또 구속영장 청구가 됐지만 기각됐잖아요. 그러잖아요. 예. 그래서 오거돈이는 지금 밖에 있어요. 반복된 성추행범인데도요. 그래서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건 겁니다. 이제 어제 이제 토요일 날 말씀드렸듯이 고소장 내용 보면은 피해자가 굉장한 두려움을 느꼈다. 박원순 시장에 대한 이 일을 이제 폭로하고 법적 절차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그럼 어떤 사람들로부터 무언가 마음의 어떤 위안과 의지가 되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정말 이제 고소를 하게 되는 용기를 내었다는 것인데 그 의지를 준 쪽이 미래통합당은 절대 아닐 것 같고. 예. 그 다음에 뭐 여성의 단체나 이제 물론 그분들이 뭐 어떤 자신들 어떤 노후하고 있으시니까 잘 피해자를 뭐 구슬렸다 그러니까 어떤 피해자를 잘 이제 마음을 안정을 시켜서 이제 진행하셨겠지만 과연 여성 단체나 어떤 이런 분들의 어떤 내가 도움을 받는 만으로 이 피해자가 정말 박원순 시장을 고소해야 되겠다는 용기를 냈었을까? 저는 그것부터 의문이고 두 번째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과연 이 청와대 쪽에서 혹은 이제 하여튼 뭐 간접적으로 확인했을 때 박원순한테 뭐라 그랬을까? 어떤 내용으로 얘기를 했을까? 그게 그러니까 저도 영화 드라마나 이런 거 보면 왜 이런 얘기했어. 왜 그런 걸 나한테 물어봐. 대신은 뭐 이런 식의 어떤 반응이 나오지 않았을까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오거돈이 때 보면 협상을 하는 과정에서 여성의 뭡니까? 전화 성폭력 상담소죠. 그는 성폭력 상담소 측과 이 정권과 측 간에
접촉을 한 정황들이 좀 많이 보이잖아요. 크게 대표적인 게 그 법무부인 부산에서의 그 합의서 공증 합의서 아니겠습니까? 공정이 아니겠습니까? 그럼 마찬가지로 이 건도 처음에 가서 상담했을 때 5월 며칠입니까? 네. 5월 17일입니까? 예, 그랬던 걸로. 5월 초에 이미 이 사건과 관련되어서 이 일로 박은순한테 왔다 갔다 예. 박은순 그 피해자가 왔다 갔다 하는 이야기가 빛의 속도로 보고됐을 가능성이 크잖아요. 예, 예. 뭐 보안이야 유지됐겠지만. 네, 네. 그러면 5월 12일 날 보고가 됐는데 별 반응이 없었을 거고. 그러니까 그리고 또 5월 27일 날 2차 상담을 할 때도 별 반응이 없었을 거고. 그러면서 이제 단체나 이런 고소인 등이 이 일을 밀고 갈 동력이 생기고 변호사까지 가세해서 경찰서에 고소하는 이런 부분으로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게로 보죠. 이 일이 사실은 오거돈이는 고소가 접수가 안 됐잖아요. 그렇습니다. 피해자가. 네, 네. 그러니까 빠르게 이제 정권의 밉상이 아닌 오거돈이는 온갖 식으로 수습을 해주기 위한 노력들이 물밑에서 진행이 되어서 네. 피해자가 고소장을 접수하지 않고 공증만 한 상태에서 나중에 물러가라 뭐 이렇게 진행이 된 거고, 그리고 오거돈한테 선택을 준 거 아니에요. 실제로 또 오거돈은 선톡에 의해서 좌우됐고. 네. 근데 이 사건은 고소장이 접수돼 버렸기 때문에 오거돈이하고는 또 박원순이 입장이 굉장히 다른 처지에 내몰리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또 그런 걸로 생각이 듭니다. 근데 어쨌든 이것도 지금 5월 갔다가 이 12일이면 두어 달 전에 첫 접수가 되었고 두어 달 동안 익어오는 과정에서 이 사실에 대해서는 그냥 내 팽개 쳐졌으니까 박원순 스스로 또 이런 낌새들을 눈치채지 않았겠습니까? 어떻게든 귀에 흘릴까 다 좀 그러니까 다 화전밥을 먹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게 철저하게 보안 100% 철저하게 보안 유지가 됐다고는 좀 보기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청와대 쪽에서도 뭐 곧바로 이런 게 첩보로 올라갔을 거고, 그렇습니다. 청와대 첩보 안에서도 또 박원순하고 가까운 사람이 있을 거니까 그렇습니다. 쓰리 쿠션으로 전해졌을 그렇습니다. 거고, 또 박원순의 해명 입장들도 전해졌을 거고. 그렇습니다. 근데 그러면서도 이 일이 수습이 안 되고 굴러오니까 박원순이 사실상 8일날 밤에는 뜬눈을 세우면서 결국 나를 위한 구원의 손길은 없구나 생각해서 절망적인 관점에서 아침에 10시 40분에 나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지금 저 소장님하고 말씀을 좀 나누다 보니까 그렇다면 그러니까 그런 상황으로 보여진다면 그러니까 그 고소인을 정말 새벽까지 그러니까 고소장 접수한 날로 알려진 날 새벽까지 조사를 진행한 이유도 좀 설명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 고소인 이제 피해자 쪽을 회유하는 걸 떠나서 이제 아시겠지만 당연히 이제 1차 조사를 하고 그다음에 피해자를 조사를 한 다음에 이제 추가로 고소인을 조사하던가 뭐 다시 대리 조사를 한 거예요. 근데 성범죄는 대리 조사는 현재 안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러면 이제 어떤 고소에 대한 추가 조사가 진행 상황에서 만약 이제 5월 달부터 이제 이러한 내용들이 시중에 알려지고 뭐 이렇게 쭉 어떤 상황들이 만약에 이거와 관련돼서 뭐 내외부적으로 상황이 전개됐다 그러면 뭐 7월 8일 날 고소장에 대해 접수 없앤 시점에서는 이제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다는 게 거의 기정사실화된 날 경찰과 뭐 어떤 정도 모종의 어떤 활동에서 조사를 진행하면서 이제 아예 이제 그 추가 소환이라던가 아니면 혹은 이제 박원순이 피의자 조사를 받으면서도 변명의 여지가 변명의 여지가 통하지 않게끔 아주 말뚝을 박아버리는 말뚝을 박아버리는 네, 조사 첫날 해서 아예 이제 이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하겠다. 사법 처리하는 그러니까 시간을 보통 같으면 이제 어떤 방어권을 이제 줘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상당히 소요됐던 것인데 그럴 여지를 주지 않고 바로바로 소환 조사하고 마무리 지으려는 어떤 그런 것들이 진행되던 과정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도 좀 드네요. 지금 말씀을. 지금까지 이제 박원순과 청와대하고의 관계를 보면 제가 볼 때 문하고 무슨 사법연수원 동기고 라는 부분은 그냥 외형적으로 알려진 거고, 실제로 안희정이가 저렇게 당일날 뭐 JTBC 손석희가 하는 생방송에 여성이 나와서 들이받아버리고 안희정이는 뭐 변명의 기회도 없이 그날 11시에 제명이 되는 일이 발생했잖아요. 문정권 초창기 2018년 1월 달이죠. 그때 내가 이번에는 아니고 박원순도 지난 대선에 삼성공화국 투다는 발언을 박원순이 했어요. 박원순도 지켰거든요.
그다음에 이재명은 또 삼성 문제 등과 관련해서 문을 굉장히 공박을 했고 안희정은 그래도 말리는 척 했는데도 한때 문을 따라잡으려 그랬습니다. 했다는. 그러면 결국은 문은 자신하고 경쟁했던 안, 또 자신을 가장 강하게 공격했던 이재명, 또 자신을 공격하다가 하면서 하다가 나중에는 경선 직전에 그냥 접어버린 박, 이 부분에 대해서 따지고 보면 단 한 번이라도 애정을 보이거나 신뢰를 보인 적이 없는 것 같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그렇고. 최근에 보면 부동산 문제하고 관련해 가지고 뭐 그린벨트 이런 부분 관련해서 또 서울시하고 국토부하고 뭐 계속 안 좋았죠. 네, 대판 붙었죠. 예. 그리고 뭐 박원순이 또 뭐 지난번에 보면 그 저 뭐 한 달 동안 그 저기 옥탑방에 산다 할 때 문이 뭐 선풍기 보내서 조립한다 쇼 했지만 네. 그때도 결국 보면 쇼에 불과한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박원순과 문은, 박원순은 이제 한국의 시민사회단체 좌파 쪽에 이른바 시민사회단체, 단체 그 참여연대나 아름다운 가게 네. 또 뭐 인권 변호사 이런 네. 쪽을 대변하는데 네. 박원순이 봤을 때는 문이 한 것도 없고 시민사회 운동에 대학 다닐 때 뭐 조금 했고 네. 노무현 척은 똘마니 네. 이 수준에서 지금 대선 후보가 돼서 대선이 되고 자기는 나름 이 바닥에서 한 20년 넘게 굴렀는데 지금 문한테 밀렸다라는 부분에서 불편함이 있었을 거고 그래서 이 두 사람이 관계가 결코 좋지 않았던 걸로 보여요. 네. 네. 그래서 지난번에 보면 그 박원순에 대해서 뭐 공천 배제에 대한 압박도 2018년 지방선거 네, 때 네, 네. 굉장히 강했거든요. 기억납니다. 특히 친문들이 네, 박원순을 네. 무조건 받는다고 네. 생각하지 마라부터 네. 굉장히 흔들어 볼라 하다가 네. 혹시 흔들다가 선거 베릴까봐 네. 박을 해줬지만은 박원순이 비주를 하는 게 그때 거의 들통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기억납니다. 그것도. 자 그렇게 본다면 결국 박원순은 문 쪽에서 팽당해 있었고 이번에 이 사건이 걸려들자 행여라도 문은 차후에 박이 대선을 가게 되면 이제 이재명 코를 다 끼워놨으니까 예. 박이 살아남아서 또 꾸역꾸역 저 안철수보다 훨씬 적었지만 꾸역꾸역 서울시장을 10년 했잖아요. 네. 꾸역꾸역 또 대선에 가게 되면 네. 또 바람이 불 수 있다. 네. 이렇게 보고 여기서 끝을 내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나와요. 예. 저도 굉장히 동의가 되고 그와 함께 좀 저도 이제 들은 얘기에 물론 욕먹어 마땅한 일이긴 하지만 최근에 국정원장 후보로 지명된 박지원 같은 경우도 뭐 문에게 충성을 다하겠다. 그 다음에 당 대표로 출마를 선언한 김부겸 같은 경우도 지금 아주 문에 대한 아주 충성 맹세하기가 뭐 이게 뭐 아주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지금 뭐 1등 지금 경쟁을 하고 있는데 뭐 그런 흐름도 지금 어차피 이제 임기가 이제 2년이 채 남니 안 남니 결국은 이제 뭐 역대 이런 대통령이 없었어요. 예. 임기 말까지 이렇게 군기 잡고 그야말로 황제적인. 그러니까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제 올해가 지나가게 되면 내년 되면 당연히 차기 대선 이제 그 경쟁 국면은 어떻게든 그게 뭐 더불어민주당 사람들끼리건 뭐 미래통합당까지 경쟁을 포함하는 어쨌든 그런 국면으로 갈 때 어떤 레임덕 현상이 가속화될 수밖에 없다면 지금 이 시점에서 박원순을 어떤 저한테 칼을 한번 내리는 모습을 보임으로 해서 나머지 뭐 이낙연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정말 찍소리 못하도록 만드는 어떤 이제 그런 굉장히 큰 플러스가 문재인한테 있다고 본인은 생각할 것 같습니다. 근데 플러스로 귀결될 것 같지 제가 않고요. 전에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안희정이 거리되고 난 뒤에 안희, 김, 박 네, 차례대로 기억납니다. 다 간다. 당연히 기억납니다. 자 그때 이제 이 제가 왜 그랬는가 하면 문 입장에서는 다 못마땅하다. 너들은 그렇긴 합니다. 예. 네. 문의 성격으로 봤을 때는 대통령 선거가 없어지지 않겠나라고 내가 좀 보이기도 해요. 김경수도 봐주는 척하지만 사실은 김경수를 특검을 바꿔먹어 버렸잖아요. 그렇습니다. 문재인 정권 들어 유일한 특검이 김경수 특검이잖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참 이해가 안 되는 일입니다. 추경하고 바꿔먹었잖아요. 예, 예. 이해가 안 되잖아요. 이해가 안 되는 일입니다, 진짜.
그러니까 김경수는 내 편인 척하지만 노무현 편이었다. 어떻게 보면 노무현의 적통을 개성했다고 주장할 만한 사람이기도 네, 하지 네. 않습니까? 그래서 김경수가 이 정권에서 저거 무슨 추경을 그거 뭐라고? 그러니까요. 저 김경수 특검하고 유일하게 한 번 한 특검인데 그걸 바꿔먹냐?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였고. 또 한편으로 얼마 전에 그 이재명이가 그 지금 전원 합의부가 됐잖아요. 예. 저는 이제 이재명에 대해서 판결 내리는 사람의 부담을 들어주려고 전원 합의부로 한 거 아니냐. 난 뭐, 그렇게 비춰지더라고요. 그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 명이 그 뭐 세 명입니까? 그러니까 3명 모건데 예, 네 분이시는데 서너 명의 합의체에서 결정을 그쵸. 내리면 정확한 말씀이시죠. 나중에라도 그 사람들이 부담을 많이 느낄 겁니다. 그러니까요. 아예 그냥 대법원 전체가 이재명을 제거하는 쪽으로 결론을 내렸다. 이렇게 하려고 지금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이제 당연히 말씀하신 것처럼 전원 합의체로 가버리시면 또 대법관님 중엔 아직도 지금은 그래도 뭐 보수적 성향이 있으신 분도 계시고 또 소신이 강하신 분들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뭐 이재명 지사나 이재명이나 이재명 그 지지자들이 난리를 쳐도 갈 길 가실 분들이 있으시기 때문에 훨씬 더 이제 대법관들 입장에서는 안정적으로 결정을 내릴 수가 있고 또 면피가 되시는 거죠. 면피가. 예. 그래서 그 이재명도 뭐 그렇게 하면서 판결이 임박했다는데 사실상 끝나버린 거고. 그러면 우리는 저런 식으로 주요 주자들을 다 두들겨 잡아버리는 부분은 그렇다고 뭐 이낙연이 맞냐? 이낙연은 그냥 일정한 시점까지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수행하는 거 아니냐? 그럼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하고 이런 사태를 벌이는가? 이제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뭐 피해자에 대한 부분을 넘어서서 이제 정치적 관점만 놓고 보자면 사실은 그 박원순이 자살을 하는 부분의 심리적 원인은 이 사건이 처음에 상담소에 접수됐는데 여당이라고 하면 어느 당이라 하더라도 어느 정파라 하더라도 여당의 주요 대선 주자이자 서울시장에 관한 성폭력 상담이 있었다는 것은 정권적 관점에서는 금방 알 수 있었던 거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그게 안 알려진다면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2달 시간 동안 이거를 무마하려고 정권이 총 기술을 동원하면 무마를 못할 건 아니죠.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렇습니다. 할 수가 있었을 거예요. 네. 뭐 합의를 시도한다. 합의를 시도한다거나 아니 저 박원순 나이가 또 많기 때문에 뭐 진짜 뭐 최근에 그러니까 최근 뭐 한 두세 달 동안에 안 그래도 컨디션이 좀 안 좋다 그래서 일정 그 뭐 약속한 일정들을 다 취소하는 경우가 잦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당연히 좀 뭐 없는 암담만 좀 하나 만들어 주고 하면은 뭐 신병을 이유로 사퇴를 한다거나 뭐 이런 등등 좀 얼마나 좀 방법들이 많겠습니까? 그런 것들 천재들인데. 권력이 마음먹은 어떤 방식에 따라서 그렇습니다. 얼마든지 이 사건의 처리 방법이 있었을 건데 그런데 고소장이 접수됐고 경찰이 지금 뭐 새벽까지 조사를 했다. 이렇게 돼버리면 이제는 이건 돌이킬 수 없는 박은 그 한 2달 시간 동안 여러 가지 희망을 품고 이 사태를 모면할까 이렇게 좀 이렇게 희망 고문을 당하면서 오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아마 그 자살을 하지 않아 뭐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았으면 아마 잘 봐줘봐야 아마 금요일 뭐 그 죽은 날 뭐 저녁이라던가 뭐 좀 조금 더 봐줘봐야 뭐 일요일 아니면 아마 딱 죽이려고 마음 먹었다면 오늘 뭐 이제 그 장례식 한다고 쌩 난리가 났지만 아마 오늘 진짜 막 포토라인에 줄 세워가지고 그 꼴을 박원순이 당했을 가능성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 이런저런 걸 생각해봐도 빠져나갈 방법이 없고 도와주는 사람이 없고 그러니까 금요일 날 이제 모든 게 끝났다라고 주변에서도 다 인식하고 박원순이 출근하지 않으니까 곧 사표 내겠구나 해서 솔직히 말하면 의리 없는 이 정무직 공무원도 어느 누구 하나 박원순 상태를 살피는 부분을 포기한 상태에서 그냥 본인이 산으로 가서 죽는 길을 택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저도 뭐 동물의 왕국 예전에 뭐 지금도 좀 재밌는 거 있으면 좋아하는데 이제 무슨 이제 소떼들이나 양떼들 이렇게 있으면 이제 늑대나 이제 막 이제 사자나게 달려들면 이제 확 도망가다가 결국은 이제 뒤처지는 뭐 어린 새끼라던가 이제 늙은 이제 개체가 이제 잡혀 먹이면서 이제 그 나머지 이제 무리들은 이렇게 물끄러미 쳐다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딱 저는 그러니까 뭐 이게 사실일지 모르겠지만 정말 박원순이 그 10시 40 몇 분에 이제 그 공간을 나와서 이렇게 쭉 헤매는 그 시간 동안 다들 일부러 모르는 척하면서 진짜 이 박원순이가 스스로 어떤 선택을 해주기를 정말 냉정하게 기다렸던 시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또 한편으로 박원순은 보통 보면 저 지경까지 되면 전화기를 두고 가는데 네. 그러잖아요. 어떻게 그래서 맞는 말씀이십니다. 그렇죠. 이제 뭐 어떤 선택을 만약에 딱 내가 결정하고 예, 오늘 예. 올라가서 이제 죽을란다 예, 하면 예. 전화기를 왜 갖고 가겠습니까? 그러겠습니다. 예? 귀찮지요. 예, 전화 예. 받는 것도 귀찮지요. 그렇죠. 내가 누구한테 전화할 일도 없고. 예. 근데 전화기를 들고 가서 또 마지막 통화가 1시까지 있었다잖아요. 요 부분은 박원순이 내가 진짜 혼자서 유서 비슷한 말을 하고 유서도 사실은 써놓고 간 걸 딸이 발견했을 수도 있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걸 안 밝혔겠어요. 예, 예. 보이는 데 나놓지 그렇습니다. 유서를 무슨 보물찾기 하겠어요. 뭐 밀봉해서 이렇게 뭐 숨겨놓겠어요. 그러면 보았다 하면 딸도 딸 나름대로 어디 전 연락을 했을 거고 그런데 뭐 본인이 최소한 기대했던 본인으로서는 어떻게 보면 이 룩색을 메고 등산복을 입고 나선 게 마지막 신랄 같은 신라 같은 일종의 뭐라고 그러나 어떤 행동 이런 부분을 내가 이렇게 간다 그러니 날 마지막으로 좀 한번 잡아주라 어디 좀 보라고 했는지 모르는데 그런 말씀. 누구도 그러네요. 박한테 손을 내밀지 않아서 죽었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 그 극단적인 선택을 이제 결행하기로 한 그 장소 그 이제 이른바 그 숙정문. 예, 숙정문에서 이제 그 삼천각 사이에 이제 어느 숲속에서라는 건데 거기를 사실 제가 굉장히 자주 지금은 좀 안 가는데 예전에 그 산성길 굉장히 좋아해서 매주 갈 때도 있었고 네, 진짜 눈만 감아도 이제 길이 쭉 보이는 길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딱 좀 드는 생각이 좀 그러니까 시간 좀 오랜 시신 발견에 오랜 시간이 좀 걸린 것도 좀 이해가 안 가는 것이 그러니까 물론 뭐 그 숙정문 그 안쪽 부분이긴 하지만 거기는 또 청와대 뒷산이고 해서 청와대 경호부대가 항상 상시 주둔하고 거기에 다 CCTV까지 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탐방객들이 허튼 짓을 하면 저 개인적으로 이제 누구 지인들이랑 거기 들어갔는데 어느 한 지인 저도 안 되는 걸로 아는데 지인이 부득불 좀 이렇게 그 양반 꽤 유명한 양반인데 부득불 뭐 막걸리 먹자 그래가지고 차 들고 가서 좀 이게 쉴 수 있는 공간에서 자리 피고 이제 막걸리를 딱 먹어 한 잔 들이키려고 하니까 바로 스피커에서 막걸리 먹지 말라 그러고 군인들이 바로 오더라고요. 그런 장소인데 뭐 그런 그러니까 아마 CCTV가 잘 뒤져보면 아마 군부대에서도 그런 거 확인이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오랜 자정이 넘을 정도로 발견을 못했을까? 그 다음에 소장님도 기억나시겠지만 그때 그날 제가 기억 8시 경 그다음에 한 10시 경에 시신이 이미 발견됐다. 6시 한 50분부터 나왔어요. 시신이 이미 발견됐다. 서울대병원. 그리고 서울대병원 앞에 기자들이 다 대기하고 있어요. 초저녁부터. 그거 이제 그냥 뭐 이제 오보나 가짜뉴스 좀 취급하고 있는데 과연 그런 것인가 하는 좀 의문이 그리고 많이 이제 드는데요. 당시에 웃기는 게 경찰이 집으로 와서 집을 뒤졌다는 네 거예요. 맞습니다. 그거는 박원순 시장이 혹시 그러네요. 자살하면서 뭐 남긴 게 청와대나 있나. 당에서 맞네요. 이렇게 뭔가 그렇습니다. 자기의 완전히 질러버리는 말을 원망하는 말을 남겨놓은 게 있나 하는 부분을 이제 확인하고 사망과 시신이 확인이 안 됐는데 집을 압수수색한다. 그거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얘기죠. 그러네요. 그것도. 그 다음에 또 서울시에 이제 무슨 어떤 직원들한테 그런 걸 혹시 남겨난 과거에 서랍에 남겨난 아마 집뿐만 아니라 다 뒤졌을 거예요. 그래서 박이 뭐 예를 들어서 뭐 따로 또 밖에서 조용히 쓰는 사무실 같은 게 있을 수 있어요. 그런 말은 맞습니다. 뭐 그런 오피스텔이나 사무실이 있다면 거기에는 뭐가 있나 그런 거를 다 점검한 다음에 제가 그래서 그날 생방송을 저녁에 하면서 맞습니다. 저 사람 오늘 지나 내일 아침 새벽에 발견될 거다 죽은 채로 그렇게 말을 했는데 그래서 누가 보더라도 이제 그 안에 수색에 참가했던 경찰이나 이런 사람 한 명이 뭐 주변에 아는 기자들이나 한테요 발견됐어요 이렇게 이야기했다가 보도가 나갔다가 아니라고 하고 그래서 이제 저기 12시 1분인가 죽었다고 최종적으로 이제 12시 반쯤에 보도가 나오기 전까지 주변 정리 클리어링
청소하는 시간이 아니었을까 이 생각을 제가 해봐요. 그리고 이제 그 장소 이제 가보신 분들 많으실 수도 있는데 그 아시겠지만 그 숙정문이란 데가 그러니까 바로 청와대 뒤편 아닙니까? 예. 그러면 이제 그 산이 이렇게 있는데 그게 뭐 이제 사실 떼국으로 굴러가면 바로 이제 청와대 본관 뒤로 이제 갈 수 있는 그런 공간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왜 박원순이 그 청와대 뒷산에서 유명을 달리했을까? 누구한테 어떤 뭐라고? 메시지를 주고 싶어 했을까? 그것도 참 그리고 박원순의 시신에 남아 있는 메시지는 없었을까? 그렇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고려하면 그래서 박원순이 5시에 17분에 신고했다. 정말 아리예요, 딸이. 그렇습니다. 정말 5시 17분에 신고가 된 걸까? 아니면 좀 내버려둬라. 응? 박이 아직 안 죽었다. 알아서 선택을 하도록. 정말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란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번에 뭐 물론 이제 박원순이 이제 죽은 후에 이제 그 이른바 뭐 민주당과 지지 세력이 또 난리치는 거 보면서 그것도 열받기도 하면 그거는 뭐 제가 아마 시청자분들이 선생님하고 마음이 같을 텐데 그러면서 한번 드는 생각이 정치 특히 참 대한민국에서의 정치 또 그 좌파 그것도 주사파들이 주도하는 이 정치는 야 정말 이거는 비정하고 비인간적이고 정말 뭐 일에 정말 어떤 그런 정말 어떤 의리도 없이 정말 어쨌든 박원순이 대한민국에 엄청난 해악을 끼친 인간이긴 하지만 그래도 좌파들 입장에서 보면은 어쨌든 말씀하신 것처럼 이른바 시민단체 운동이라는 거를 조직해내서 정말 이 좌파 영구 집권에 그러나 좌파들이 저기 돈에 그렇습니다. 안정적인 어떤 롤 모델을 네, 세웠고 만든 거지. 또 뒤로 또 어마어마한 어떤 인력이라던가 재벌들을 다루는 방법이라던가 이런 것도 완전 정말 일타 강사처럼 정말 촥 강의를 해준 사람인데 이게 뭐 이러저러한 상황에서 이제 이용 가치가 없다거나 아니면 이제 우리가 직접 이제 이런 이제 그런 간판들을 이제 버려두고 이제 꼭두까지 필요 없다. 우리가 직접 이제 나서서 뭘 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게 돼서 정말 내쳐지는 이 모습이 정말 야, 이렇게 비정할 수가 있나. 물론 이제 책을 통해서 제가 보긴 했는데 눈으로 이걸 이렇게 보는 게 와 정말 참 씁쓸하고 정말 무섭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가 희한한 게 성완종 회장이 그 근처에서 내가 죽었지 않습니까? 예. 사실 성완종 회장이 그날 올라가셔서 돌아가시기 전에 좀 사람을 시켜가 저를 좀 보자했어요. 나하고 면식이 없는데 내가 뭐 사실 거절을 했는데 이제 그렇게 그리 됐어요. 그래서 지금 생각하면 그때 좀 만나서 이렇게 좀 말 걸 그랬다라는 생각도 많이 들었던데. 근데 성완종 회장의 자살 사건 때 성완종 회장의 죽기 전까지의 일거수일투족 호주머니에 뭐 메모 나왔다부터 자살한 나무까지 전부가 보도가 다 됐거든요. 아주 네. 디테일하게요. 저도 이번에 검색해보면 정말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예. 그런데 어떻게 박은순 시장의 자살을 목을 맸는지, 뭐 바위에서 굴렀는지 어떤 부분도 지금 나오지 않았고. 명확하게 설명을 안 또 하나 이해가 안 가는 거는 경찰이 5시 반쯤에 뭐 이후에 보면 펌프차를 핀란드 대사관 근처에 펌프차 앰뷸런스 부른 거는 이해가 가는데 펌프차를 불렀다. 그것도 내 또 이해가 안 가는 일이에요. 그래서 한편으로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날을 영화처럼요. 박은순이 이제 내가 밤새도록 했는데 연락도 안 오고 나보고 죽으라는 거구나. 그래 내가 한번 죽는 진짜 길로 한번 간다 하면서 우리가 보통 보면 뭐 좀 지기 어릴 때 뭐 이렇게 좀 사회적으로 지탄받고 이래 되면 내가 죽는다고 쇼하는 삼류들도 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처럼 이제 내 죽을게 하고 딸한테도 이야기하고 나갔다. 그럼 딸은 상식적으로 서울시고 온 사방에 연락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청와대에 있는 아버지 라인도 있을 거고. 예. 그런데 아무도 그냥 뭐 다 모른 척하면서 이때는 다 못 봐야 모른 척해야 돼. 그냥 시간이 좀 지났나 좀 더 지나야 되겠네. 예? 이게 좀 썸뜩하지 않습니까? 섬뜩합니다. 예. 그 영화 대부 2편이죠. 그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이제 주인공을 이제 오해에 의해서 이제 그 배신해서 FBI에 그 범죄 내용을 이제 그 고발해 그 증언을 하려고 했던 이제 그
그 이제 마피아 중간 보스를 이제 그 입을 다물게 하기 위해서 의회 증언 현장에 시칠리아에 있는 그 친형을 데리고 와서 내가 네 친형을 데리고 있다는 걸 보여주니까 이제 증언을 이제 안 하기로 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걸 이 사람을 어떻게 할 거냐에 따라서 하니까 이제 그 로버트 듀발 이제 그 마피아 고문 변호사를 이제 보내가지고 어떻게 변호사니까 접견이 가능한 걸 이용해서 보내서 이제 그 보스가 그러지 않습니까? 프랑코 펜타젤린가는 보스가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랬더니 이제 그때 그 로버트 듀발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로마 황제들은 이제 그 반역죄나 이렇게 됐을 때 목숨을 끊으면 최소한 그 가족들과 재산은 건드리지 않았다, 이런 얘기를 싹 들리니까 이제 그 중간 보스가 진짜 진심으로 고마워하면서 고마워, 알겠다, 하고 자기가 더 그런 얘기를, 그러니까 절대 녹취에도 이제 그렇게 하면서 결국 이제 욕실에서 이제 그 동맥을 끊고 자살하는 그런 모습이, 근데 그 이제 처절하게 이제 그 고문 변호사 원래 알고 지냈던 고문 변호사를 이렇게 그 시가를 피우면서 이렇게 손짓하는 모습이 참 그러니까 그 처연한 아름다움을 줄 정도로 참 이렇게 마음이 좀 그랬는데, 그 지금 하여튼 인간적으로 참 불쌍하다 생각이 안 들 수가 없는 게 그 마지막에 검은색 이제 룩색을 메고서 이렇게 그 골목길을 이렇게 막 가는 그 모습이, 그다음에 이제 마주오는 쪽에서 아주머니 한 분이 오니까 혹시 알아보는가 싶어가지고 고개를 더 푹 숙이고 이제 이러고 가는 모습이 참, 그 어쨌든 너무 잔인하다. 너무 과거에 잔인하다. 노무현 전 대통령도 그러니까. 마지막에 보름간 아무도 안 찾아갔다는 그렇습니다. 거예요. 문가리우스도 안 찾아갔고 네. 그래서 혼자 고립되었다가 부부간 싸우다가 그 길을 선택했어요. 정말 이 더러운 게 정치고 좌파들 참 역겹습니다. 역겹습니다. 예. 자, 오늘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